아버님,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를 의심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깨달음을 얻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그 아이가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까지 되새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연 노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의 이정호라고 합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반은퇴한 사업가였죠.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민수는 이제 36살의 건실한 회사원이 되었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요? 곧 아버지께 인사드리겠다고요?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저처럼 조금이나마 재산이 있는 집안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그 아이의 이름은 한소영이었습니다. 29살의 간호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기 전에 먼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고요. 마침 민수가 그 아이가 근무하는 병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자로 가장해서 그 병원에 가보기로 한 거죠. 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을 꺼내 입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보는 연습까지 했죠. 완벽한 환자 연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드디어 그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프다며 진료를 받고 싶다고 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 아이를 직접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한소영이라는 간호사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성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 아이의 행동을 지켜봤죠. 그 아이는 저를 정중하게 대했고 검사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이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대고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며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도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죠. 이날 저는 더욱 세심하게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방식,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나이가 많은 환자든 젊은 환자든 까다로운 환자든 상관없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주사가 아프다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있었죠. 다른 간호사들은 조금 짜증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참을성 있게 할아버지를 달래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은 일하는 모습만으로는 진짜 성격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동네 이발소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었죠. 특히 간호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들을 통해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민수의 집안 상황을 미리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제가 가진 집이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민수한테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더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평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민수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때로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일부러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그 요양원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죠. 자원봉사자로 가장해서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일회성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죠. 다행히 요양원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거기에 있었고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만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닐까? 평소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즉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 아이는 침착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후 그 아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까?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며칠 더 그 아이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의 일상생활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민수로부터 그 아이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 이름을 알아낸 저는 그곳에서 신문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어요. 오후 2시쯤 그 아이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온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혹시 민수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부모님께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오늘도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카페에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아이가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의 안부를 더 걱정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 그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민수에 대한 뭔가를 적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 집안 상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 건강 상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휴대폰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아이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죠. 택시는 병원 반대편에 있는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왜 이런 곳에 가는 걸까? 드디어 택시가 멈춘 곳은 작고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아이가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을 밀고 나오는 거였어요.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그 아이는 아버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그 아이는 아버지를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잠시 바람이라도 쐬게 해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벤치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효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 왜 항상 남을 배려하는지를 말이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그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돈을 노리고 민수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민수와 만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이미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 책임감이 그 아이를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가족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것,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래서 혼자 아버지를 돌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고 했다고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진심을 나누게 되었고, 민수도 기꺼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아이는 돈이나 재산을 노리고 민수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동정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만나서 사과해야 할지 말이죠. 그동안 숨어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이를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의심만 했었다는 것도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소영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그동안 숨어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정리하고 소영이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봤습니다. 오후 6시쯤 민수와 함께 소영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 아이를 맞이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만남이었죠. 소영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에서 진짜 마음씨 착한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소영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의 일상, 취미, 그리고 장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소영이가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진부한 말 같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니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느냐고요? 소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수와의 관계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함께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영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담을 나누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고마웠나 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소영이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와 소영이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의심했던 것, 그리고 몰래 지켜본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이는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입장이어도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그만큼 민수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소영이는 제 사과를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수 오빠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릴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오히려 이해가 가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그동안 의심했다니요.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버님 같은 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아이는 저희 가족이 필요했고, 저희도 이런 따뜻한 아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소영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였고, 소영이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대해 주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소영이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봤던 분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소영이의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곧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소영이가 왜 그렇게 착한 아이로 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소영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오히려 그분이 딸을 격려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소영이가 혼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저희 가족이 함께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분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 후 저는 소영이와 함께 그분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민수도 함께 와서 네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소영이의 아버지는 저희를 정말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와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소영이가 옆에서 차를 끓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소영이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를 저희 집 근처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자고요. 처음에 소영이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요. 결국 소영이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소영이의 아버지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이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서로 돌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소영이는 정말 저희 가족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희 집은 더욱 따뜻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소영이와 민수는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준비 과정에서 소영이의 진짜 모습을 더욱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소영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아버지가 다니시는 병원과 가까운 곳을 찾았고 결혼식 날짜도 아버지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정했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소영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생전에 아껴두었던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소영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소영이는 그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결혼식 날 저는 소영이의 아버지와 함께 주례를 맡았습니다. 두 아버지가 함께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저는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를 의심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소영이는 더욱 저희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평일에도 틈틈이 안부 전화를 했어요. 특히 소영이는 제 건강을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을 살려서 제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도와주었어요. 정말 친딸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병실에 와서 돌봐주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았거든요. 소영이는 제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제 건강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식단을 짜주고 운동을 도와주고 정기검진 일정까지 챙겨 주었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소영이의 아버지와 저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바둑을 두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해요. 두 사람 모두 딸과 아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소영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수도 함께 참여하고 가끔은 저도 따라가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더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소영이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소영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가 걱정되어서 더 자주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딸을 얻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두 할아버지가 손자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저희 가족에게 온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소영이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저와 소영이 아버지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 집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소영이는 육아를 하면서도 가족 모두를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정말 큰 축복이야.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어. 그때 소영이가 저에게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소영이를 의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만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손자가 돌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영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의 사랑도 듬뿍 주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외할아버지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완전해졌습니다. 저와 민수, 소영이와 그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 혹은 소문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영이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였어요. 저는 소영이를 관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말이죠. 특히 소영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무거운 책임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아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소영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원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영이 덕분에 저는 늙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제 저는 소영이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의 연인이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날 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제 경험을 떠올려 주세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찾아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의심과 편견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연 노후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소영이 같은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